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스타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즘 자신을 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주변에 고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속사정 서정욱 변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뭐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16일자로 나온 YTN에서 리얼미터 의뢰해서 조사한 대선 주자 지지율이 나왔죠.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37.2%, 이재명 21.0%, 이낙연 11.1%. 여전히 윤석열 총장이 뭐 압도적으로 두 사람 합한 것보다도 더 높네요.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4년 동안요. 꾸준하게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조사한 게 갤럽하고요. 그다음에 그 리얼미터 아닙니까? 근데 이 갤럽이요. 갤럽이 이제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이제 그 최초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1등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갤럽에서 이제 그 최초로 1등 했죠. 물론 이제 오차범위였죠. 25.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24. 1%.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는 5%로 완전히 맛이 가버린 이미 그 안철수급으로 떨어졌잖아요. 홍준표급으로. 그게 이제 갤럽에서 최초로 윤석열 1등한 그때 이제 문재인 지지율도 30% 특거래 해가지고 민주당이 30이었죠. 민주당이 31보다 최초로 이제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그 문재인의 지지율이 역전돼 버린 이게 저번 주 갤럽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월요일 날 오늘 이제 리얼미터는 뭐 이게 저는 여론 같아요. 갤럽은요. 갤럽은 이제 그 대깨문들이 문재인 찍은 사람들이 표본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번에 리얼미터는 거의 뭐 더블 스코어죠. 그렇네. 37.2. 근데 이재명은 2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은 11. 이게 저는 이제 그 민심이고요. 아마 이제 그 윤 총장이 상당히 그 정중동으로 집에서 이제 그 뭐 교수들 이번에 그 한국 성가대 이런 데 노동 문제라든지 주로 이제 그 집에서 콘텐츠 이런 데 공부나 이렇게 조용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니까 지지율이 이제 그 고공행진 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근데 갤럽 조사에서도 보니까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것 중에 정치 고관심증 있잖아요. 저관심증이나 뭐 약관심증, 무관심증 빼고 거기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지지율이 비슷한데 정치 고관심증 여기서는 41대 27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은 지금 40%가 넘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갤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갤럽에서 지난주에 나온 25대 24는 전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중에는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우리나라에 상당한 식견이 있고 또 정치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요, 아마 윤 총장이 이제 제일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국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콘텐츠 한 게 이번에 아까 제가 말한 중앙성가대 정성국 교수죠. 정성국. 이분은 이제 그 유럽의 그 복지라든지 노동시장의 전문가잖아요. 노동시장. 그리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청년 실업 이런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정성국 교수가요. 이분이 그 현 정권의 용역도 받으면서 이게 그 약간 처음에는 이게 진보적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을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이게 균형을 갖춘 분이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미리 보고서 쓴 거 있죠. 요걸 이제 미리 받아서 현관표까지 치러가면서 꼼꼼히 이제 공부하고 또 3-4시간 만나서 이게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좋아요.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예측컨대 아마 외교 안보 쪽에 이제 전문가 또는 이제 남북 통일 외교 안보 이런 이제 다방면에 정말 이제 그 균형 잡힌
이런 중도층의 그 학자들 있죠. 예. 이런 분들 선별해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콘텐츠를 하나하나 저는데 그 준비해 나가면 이게 그 바람직한 태도다 이래 보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워낙 뭐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보고서다, 리포터다,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책이 한 2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내지 마라. 윤석열 총장의 충안고 같은 동창인 언론인이 하나 낸 것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모아서 낸 책들이 있는데 아마 윤 총장으로서는 자기의 의중과는 달리 이렇게 나오니까 홍보하려고 말하자면 쓰리쿠션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을 이제 그 책은요 제가 이제 좀 읽어봤어요. 서점에 저는 빨리 매일 서점을 돌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있죠. 예. 이 책이 70만 부 팔렸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읽어보니까 생각이 없는 책이야. 안철수의 생각인데 읽어보니까 이게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밋밋하게 언론 기사 정도 수준이고 깊이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나 이게 전혀 없었거든요. 70만 권 팔렸지만. 그리고 옛날에 이제 반기문이 한참 뜰 때 책이 50여 정 나왔죠. 그랬다고. 근데 읽을 만한 책이 어디 있어요? 기억나는 책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책 낸 거 있죠. 뭐 특히 그 연합뉴스의 그 기자 좀 이름도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그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3시간 만났다. 3명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안 오가지고 3시간 만나가는데 그 3시간도 제가 알기로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이게 2시간도 남짓한데. 점심 먹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윤석열의 뭐 진심? 어떻게 그 뭐 궁예 관시법도 아니고 어떻게 2시간 밥 먹으면서 진심을 압니까? 근데 그 책을 전부 봤더니 내용이 뭐 장모 이야기 한다고 가봤더니 장모 이야기도 없고 내용인데 전부 좀 이게 상당히 좀 부실하다. 이런 게 평가고 윤석열의 진심을 알기 어렵다. 이런 게 그 평가거든요. 윤 총장도 이게 좀 반대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법대 79학번 동기들도 뭐 좋은 뜻에서 했겠지만 그것도 이제 방송 작가한테 시켜가지고 뭐 사진해가지고 에피소드인데 이런 게 너무 미담이고 소개해봤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북한에 뭐 옛날에 김일성이처럼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뭐 이게 그 잎은 나뭇잎으로 이게 뭐 뗏목 만들어 건너고 이런 시절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이제 구수한 윤석 이런 미담도 굳이 이제 그 책 낼 필요 있나? 그보다는 이게 정말 분야별로 깊이 있는 이런 진짜 생각을 알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대담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지금 놓은 거는 좀 제가 보기에 윤석열의 뜻과는 다른 개인적인 좀 이게 그 뭐 책 수입이라든지 이런 좀 사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변환 스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하려면은 과거 뭐 대통령이 된 유력 정치인들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언론인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잘 아는 분하고 대담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철학을 쭉 얘기하고 그걸 책으로 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무슨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 자화자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특히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때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자기 얘기도 하면서 은근히 좀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기획을 좀 하고 있겠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보통 이제 정치인이 쓴 책을 돈 주고 사보는 독자는 거의 없죠. 예. 근데 저는 또 사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달아도 한 500페이지짜리 책 읽으면 한두 개는 건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 책 뭐 제가 옛날에 김대중 자서전, 이해창 해고록, 김영삼 하두물게 이순자 전두환 해고록까지 재미있게 저는 읽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한두 개는 건질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 더 심하게 이렇게 그거는 다 본인들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밥 한 번 먹고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친구가 써 이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는 진심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안철수의 생각에는 생각이 없듯이 예, 그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온 것은 한국일보에서
이른바 윤중천 보고서. 예. 별정 사건의 그 건설업자가 윤중천 씨 아닙니까? 예. 그 윤중천 씨를 이규현 검사 또 뭐 수사관들이 만나서 6번인가 지금 만나갖고 쓴 그 보고서가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윤석열 부분 예. 이게 지금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페이지는 뭐 1249쪽이에요. 예, 엄청나네요. 1249쪽. 예. 크게 보면 이제 그 윤석열 부분만 저희가 보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윤갑근이라고 있잖아요. 예, 대구 고검장은 예. 시민이죠. 충남 윤갑근. 지금 이제 그 아주 시련을 겪고 있죠. 그분도 이제 뭐 골프장에서 뭐 있고, 그 다음에 그 한상대, 예. 근데 검찰총장,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데 이름이 거론되는데, 윤석열에 대한 부분만, 예. 그 페이지 중에 한 6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총장이 되기 전에 결국 중앙지검장이죠. 예, 중앙지검장 때 언제냐면 이게 2018년 12월 26일. 예. 2018년이에요. 총장이 되고 이제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거는 10월이거든. 예. 2019년이거든요. 예. 근데 만난 게 이제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그 8팀 있잖아요. 8팀에 이규원이가 나갔단 말이에요. 검사. 이규원. 예.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2018년 말, 그러니까 12월 달이죠. 2018년 말부터 19년까지 6번. 6번 이제 그 윤종철을 만나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데 윤석열 부분은 두 번째. 2차 면담 때 이게 놓은 거예요. 2차 면담 때. 그게 2018년 12월 26일 중앙지검장 할 때. 예. 그때 어디서 만났냐? 바로 이제 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 있잖아요. 거기 비즈니스 센터에서 윤중천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윤석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윤중천이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을 뭐 접대한 적도 없고 모르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 나 윤석열 알 수도 없고 접대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규원 검사하고요 같이 이제 따라간 또 검사하고 수사관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유도신문, 집요하게 이게 그, 야, 어떻게 윤석열 모를 수 있냐. 이런 유도신문을 쭉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애매하게, 그것도 이게 제가 보고서 그대로 읽어보면, 윤석열 검사장은 누구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있는 것도 같다. 이 말이 왔다는 게 아니고, 원지 아는지 잘 모르, 있는 것도 같다. 그리고 이제 누구누구가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소개해 주었다. 이런 식의 어떤 면담 보고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요. 결국은 이제 그 아마 이규원 검사가 어떻게든 이게 그 검찰 내 노선 싸움이 있잖아. 이규원은 이제 이광철 라인이죠. 민정.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의 어떤 약점을 좀 잡아나면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잖아. 노사람에. 그래서 이제 억지로 윤중천한테 자꾸 유도신문하고 회유하고 질문해서 결국은 이제 그 뭐 온 것처럼 온 것도 같다 이렇게 애매하게 그때 중요한 건 녹취가 없어요. 그때는 녹음하면 안 되는 녹음 안 했거든. 윤중천이가 녹음을 반대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다가 자기가 적은 게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윤중천이가 말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저는 애매할 수 있다 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유리하게 또 받아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4차 면담 때 6번 면담했잖아. 4차 면담 때는 이게 윤석열이 전혀 모르는 걸로 자기 부인했거든요. 요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요런 애매한 걸 가지고 나중에 조국 사태 터지잖아. 그때 한겨레 신문에서 그때는 더 단정적으로 마치 이게 윤중철이가 윤석열이 결장에 성접됐다. 이렇게 기사가 났잖아요. 일면 톱으로 났죠. 그러니까. 10월에 2019년. 그래서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 다시 이게 정정 보도했죠. 이게 뭐 아주 복잡한 팩트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적인 대략적인 줄거리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왜 이규현 검사 또 같이 간 검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당신은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대해서 윤중천과의 연계를 그렇게 끈질기게 추궁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누가 한겨레한테 이렇게 흘려가지고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정부 보도 내지는 권한유착. 그런 것이 지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네. 조국 사태가 조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10월에 보도가 됐으니까. 조국은 8월에 시작했고 8월 27일 날 조국 집까지 압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누가 했을까? 그러면은 이광철이가 기획 지금 사정을 했다 하는데 이광철 혼자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윗선에서 누군가가 있었지 않았겠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느끼는 어떤 의혹들이죠. 의구심이고. 이거는 이제 보려면요. 등장인물을 좀 봐야 돼요. 등장인물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그 김학의는 다 아시죠? 예. 김학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차관으로 임명했죠. 예. 차관으로 이제 그 임명했는데 6일 만에 아마 사퇴를 했죠. 이 별장 그 동영상 멋지고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학의를 어떻게든 이게 그 성접대 받고 뇌물 받고 이렇게 잡으려고 계속 기소했다가 전부 이게 무죄가 나오고 지금 김학의는요. 지금 김학의는 완전히 엉뚱한 사람 최모 씨라고 있거든요. 예. 건설업자 최모 씨 있잖아. 거기에 그 4,300만 원 받은 걸로 해가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학의 사건은 전부 이게 무혐의고 윤중천이도 김학의는 그거 거의 오지도 않았고 성접대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별장에서. 그래서 윤중천과 관련한 성접대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뇌물은 전부 무죄고 예. 완전히 엉뚱한 사건 있죠. 건설업자 최모 씨한테 옛날에 받은 4,300만 원. 그게 별건 수사죠. 이것 때문에 2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됐잖아. 고등법원에. 지금 대법원에. 이게 김학의가 억울한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있잖아. 황교안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잡으려고 이제 그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윤중천 씨는 지금 어떻게 됐냐. 윤중천도 상당히 억울합니다. 윤중천도 이제 그 우리 그때 별장 접대 있죠. 이 성접죄는 전부 이게 공소기각이나 끝났어요. 성범죄는 전부 이게 끝나고요. 이분도 이게 근데 엉뚱한 사기 사건 있죠. 사업하다 보면 돈 빌릴 수 있잖아. 엉뚱한 사기로 징역 5년 6개월 지금 받고 있어요. 대법원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윤중천도 별장 성접대는 전부 다 공소기각 내지 면소고 완전히 엉뚱한 사기로 5년 6개월이 확정돼. 이것도 별거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걸 기획한 사람이 이규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광철이잖아. 그럼 두 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규원하고 이광철이는요. 사법고시인데 그 46회니까 연수원 36기. 사법연수원의 동기입니다. 이광철이하고 이규원 검사가. 그리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통일법 학회라고 같은 이게 학회에 있었습니다. 통일법 학회. 그리고 이제 그 이규원 검사도 변호사 잠깐 했죠. 그때 이제 그 이광철이하고 같은 법무법인의 동안에 같이 있었어요. 이 말은 이게 가장 이광철과 이규원 검사가 친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규원이가 다 실무를 했잖아, 면담. 맞죠?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이광철이고. 그럼 여기 이광철이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광철이는요, 서울에 보성고 나와가지고 한림대 나왔어요, 한림대. 법대.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민변의 사무처장이면서 참여연대의 실행위원입니다. 이 말은 민변과 참여연대 양쪽에서 다 실세입니다. 민변 사무처장이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죠.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니까 그때 선임행정관이죠. 그럼 이게 라인이 누구 라인이에요? 조국 라인이지. 참여연대 민변이니까. 조국이가 참여연대 아닙니까? 소장까지 했잖아요. 조국이가. 그러니까 조국의 핵심이 이광철이고 이광철하고 가장 친한 게 이규원이다. 이런 데 배경하에서 그러면 전에 박사님 질문 중에 그러면 왜 윤석열을 처음에 중앙지검장인데 왜 비리를 이렇게 수집하려냐. 노선이라는 거죠. 윤석열은 민변이나 참여 이런 좌파하고는 거리가 있죠. 윤석열은 완전히 그 보수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 내에서 권력 노선 투쟁이 있잖아. 윤석열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검찰 내의 권력 다툼, 노선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요거 약점을 확실하게 잡아나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겠냐. 원래 그렇잖아요. 약점을 딱 잡아나면 윤석열이가 뭐 중앙지검장이나 총장을 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계속 수집을 했던 게 아닌가.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한겨레 폭로한 거 있죠.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조국 수사 막으려고. 그렇죠. 조국 수사 막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거 버닝썬이 있었잖아. 예. 버닝썬 관심 돌리고. 이런 의도로 저는 이제 한겨레에 슬쩍 흘려줬다. 이래 봅니다. 누가? 그는 이규원, 이광철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버닝썬 사건, 뭐 장자연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걸 특별 수사를 하겠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뭐 민정 라인에서 챙길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광철이가 당시는 비서관 수준도 아닙니다. 선임 행정관입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뭐 빽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뭐 참여연대 그런 걸로 해서 들어온 정도이지 무슨 실세도 아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로는. 그런데 이광철이가 왜 이런 기획 사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반드시 위에서 이광철이라는 게 선임 행정관이 뭐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그 비서관도 있고 그 위에 수석도 있는데 그리고 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건 기획 사정한 게 틀림없지 않느냐. 그거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 1부장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거 생각보다는요. 이광철이가 이제 처음부터 실생계요. 원래는 이제 그 위에 사람이 허수아비면요. 잘 모르잖아요. 이러면 이게 밑에 사람이 다 실무를 하거든요. 그 당시 라인을 보세요. 조국이가 민정수석인데 서울대 교수가 했지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법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검찰이나. 그 다음에 그때 민정비서관이 백운우입니다. 백운우는 이게 정치인이지 그것도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밑에가 선임행정관 이광철인데 이광철이는 이제 그 민변의 사무처장이니까 민변 전체를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참여연대도 실행위원이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게 일반 선임행정과는 다르게 중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는 송철호 울산시장 있죠. 네. 이것도 이게 저는 전부 다 이게 그 이광철이가 실무는 제일 많이 했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광철이 밑에 또 누가 있으냐면 중요한 게 이광철이 밑에 바로 이제 그 경찰총장이 있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항소심에서 3년 구형됐던 말. 아, 그래요. 경찰총장. 그때 그 윤규근. 예? 윤규근 그러니까요. 총장. 이분은 이제 경찰대학 나온 그냥 경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말단이죠. 뭐 경무관도 아니잖아. 총경이죠. 예. 말단인데 승리라든지 버닝썬에서는 야 힘이 세니까 경찰청장보다 더 세서 경찰총장 아니냐. 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광철이하고 윤규건이가 실무를 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윤규건이가 버닝썬에 깊이 연루돼 가지고 유흥업소 뒷배 봐주다가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버닝썬 사건이 민정 라인으로 튀면서 뭐 조국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버닝썬. 그래서 이제 이거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장자연, 김학의 이런 걸로 이게 돌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보고서는요. 한마디로 이제 공문서죠. 공문서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규원이가 이 공문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내용이 허위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언론에 살짝 흘렸죠. 이런 거는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행사죄가 따로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 이 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요. 심각한 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데 우리나라 법리에 의하면요. 명예훼손을 이게 원래는 공연하게 여러 사람한테 해야지 명예훼손이잖아. 근데 언론 기자 한 명한테 살짝 주도 이 사람이 기사화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 예. 이걸 전파성 이론이랍니다. 우리 명예훼손에서 전파성 이론. 이 말은 네 특정인 한 명한테 정보를 살짝 주도 그 사람이 언론 기자다. 그럼 이게 기사화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공연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 윤곽근, 한상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설하면요. 명예훼손도 저는 성립한다. 전파성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중천 보고서의 핵심은 결국 윤석열.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공작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주범이 문재인입니다. 아니 문재인이가 변호사인데 공소시효 지났더라도 관계없이 조사해가 처벌해라. 이게 무슨 변호사예요. 제가 이제 그 대통령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김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호해가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한번 진실을 가려봐라. 이렇게 지시해야죠. 아니 명색이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공소시효 지나고 다 기간 지난 걸 그거 떠나서 이게 무조건 죄를 엮어서 처벌해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거의 주범은 문재인이고 그걸 이어받은 게 조국이고 그리고 이제 백원우, 이광철, 그다음에 경찰총장 윤규건 이렇게 와가지고 이규원 검사인데 이규원이 한번 말단 실무죠. 이런 이제 저는 흐름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이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을 찾아뵈었는데 이어서 이제 전문가 그룹으로 중앙선거대의 정순국 교수 예. 노동문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좀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 해결, 청년 문제 해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분야 이제 외교 안보 분야라든가 경제 분야라든가 또 무슨 제4차 산업혁명 분야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기후 문제 이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만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윤석열 총장이 언제 정치권에 입성을 하느냐 본격적인 활동. 네. 그때 김정인 위원장은 5월 중순쯤일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또 일각에서는 5.18에 강주 5.18 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정치 재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뭐 참배 그걸로 뭐 재개의 공식 선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배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들은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모르지만 제가 저번 주에 그 윤 총장하고 소통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그 문화일보에 예. 칼럼 하나 썼잖아요. 울산의 송철호 사건 전면 재조사해야 된다. 송철호 사건 이게 그 조국이 하고 지금 다 빠졌잖아요. 예. 임종석이 하고 이광철도 빠졌죠. 그리고 이게 문재인이가 빠져 있잖아요. 이걸 재조사해야 된다 칼럼을 쓰고 이 칼럼을 제가 이제 그 윤 총장님께 카톡으로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윤 총장이 워낙 근데 문자나 카톡이 많이 오니까 많이 답을 안 한다는 평가잖아요. 근데 읽어보고 저한테 답이 왔더라고요. 답이 이제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잘하죠. 뭐 고맙네 이라지만 저한테는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이 칼럼 내용이 저는 마음에 드니까 감사합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윤 총장도 이게 본인이 그 송철호 사건 시작했는데 끝마무리를 못 지었잖아. 아마 이제 저는 정권 잡으면 송철호 사건은 전면 재조사할 거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을 보내면 답도 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직접 언제 정치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못 하잖아. 근데 제 느낌 있잖아요. 주위에 이제 윤 총장 도와주는 팀도 있고 제가 이제 이쪽 저쪽에 종합해 보면 제 생각보다는 조금 이게 출마 등판 본격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제 그 본격 등판하면요 완전하게 이제 그 콘텐츠 검증이 들어갑니다. 윤 총장이 이제 도덕성 검증은 저는 별거 없다 봐요. 예. 그야 뭐 기껏 해봤자 뭐 부인 아니면 장모죠. 근데 부인도 별거 없고 그럼 이게 장모야 뭐 전부 결혼 전에 한 건 뭐 그게 관계 없죠. 도덕성 검증은 윤 총장 본인 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콘텐츠 검증이더라. 윤 총장이 처음 본격 정치했는데 갑자기 외교안보나 뭐 기자들이 콘텐츠 검증 들어가면 말 한마디 실수하면요. 네. 한 방에 갑니다. 그렇죠. 반기문처럼.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분야별로 최소한의 기본 콘텐츠는 갖추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생각을. 그럼 이게 시간이 걸리죠.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내공을 쌓고 콘텐츠 준비하는데 분야별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게 첫째 이유로 좀 늦어진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정계가 워낙 여야 간에 지금 과도기 개편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당도 전당대회 당대표 지금 하죠? 좀 있으면. 그 다음에 야당도 원내대표 선거하고 좀 있으면 이게 또 전당대회 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또 이게 합당하느냐 막 이게 있잖아. 미리 넣어가지고 뭐 해요? 공부하기 낫지. 예. 미리 넣어봤자 할 거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여야의 그 지도부 전당대회를 좀 지켜보면서 본인에게 공부 쌓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본격 출마하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는 저는 6월도 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 예상합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6월 초에 지금 전당대회 그렇습니다. 일정이 아직 잡혀지도 않은 상태고 그쯤에서 한다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들을 감안한다면은 6월이 말해나 빨라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빨리 등판해봤자 빨리 매만 맞지. 굳이 이게 빨리 등판할 실익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비판의 십자포와 계속 이 검정목 매만 맞지.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조직이라든지 콘텐츠를 좀 이게 갖춘 다음에 여야 간에 이게 보고해도 늦지 않다. 뭐 옛날처럼 이렇게 뭐 홍보하고 인지도가 뭐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래 봅니다. 네,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내용은 이 정도로 짚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